서로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교수님의 그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세명대 김현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하신 그 김유중 선생님의 분단 극복의 시문학, 그 성찰과 전망, 전후시에 나타난 나비 이미지 연구를 잘 들었고요. 미리 이제 발표문 바꿔서 제 토론문을 보내드렸습니다. 토론문에 있는 것을 좀 읽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 읽기보다는 제가 간략하게 그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그 선생님의 그 글에서는 이제 전후 시에 나타난 어떤 이미지, 나비의 이미지를 가지고 표출했는데요. 특히 이제 김규동, 박봉우, 전영경 시에 나타난 그 나비에 주목하여 나비의 이미지와 내적 함의 그리고 의미론적 파장 등을 도출해내고 있는 글입니다. 21쪽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생님은 이제 김규동 씨에 나타나는 나비를 근대의 모순이 낳은 한국전쟁의 비극적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그것의 초극과 비상을 꿈꾸는 시인 정신의 상징으로 보고 있고, 박봉우 씨에 등장한 나비를 핏빛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이룰 남북 화해와 그것을 통한 민족적 자립의 가능성을 내포한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타나의 전형경의 시에 나타난 이제 그 나비를 전쟁으로 인해 빚은 현실을 그 이전의 상태로 시대적 흐름을 거부하고 순수 동경의 세계를 쫓으려는 시적자 이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분단의 충격이 가장 컸을 시기에 발표된 시에 등장하는 나비를 통한 분단 극복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이를 통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단 현실을 성찰하고 전망을 모색해 볼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나비의 출현을 길조로 여겨 나비의 이미지의 계보를 마련할 것으로 또 보고 있고요. 그 가능성을 확장한 한 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토론을 맡았으니까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제 이 발표문을 받고 나비에 관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그 윤지영 선생이라든지 김영철 선생님, 그 다음에 송기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비에 관해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윤지영 선생님은 한 5개의 그 항목으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김영철 선생님은 현대시에 나타난 나비 심상의 지수비평적 연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930년대 김기림 시를 바다와 나비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뭐 정중의 나비라든지 또 윤공강의 나비 이런 것들이 절망 또는 죽음 의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근대 표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50년대에 발표된 시도 보면 사실은 뭐 완전 긍정으로 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암울한 현실, 어떤 전쟁의 어떤 참상 이런 것들을 나비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이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둘째는 사실 이제 결론 부분에서 나비의 이제 계보학적 정리를 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데 이게 전후 시 발표된 나비의 표상의 계보는 약간 이제 근대라고 하는 그거와 연관돼서 쭉 계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사실 일제 강점기와 또 이제 전후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보가 또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나비 이제 분단 극복의 차원에서 시문학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그 나비 표상을 연구하셨는데, 또 이 외에 또 이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지, 또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지역문학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주에 그 정운에 나비와 청산가지 있는데 사실은 이곳은 이제 그
여기 산문은 아니고요. 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지역문학의 역할, 그래 분단 극복을 위한 지역문학 역할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주장이 별로 뚜렷하지 않고 그런 글이다 해설적인 차원에서 쓰여진 글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이 토론을 작성해 주실 때 선생님의 고민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 첫 번째 질문에 말씀 주신 것은 아마도 책을 제일 말미에 이 나비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좀 참조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일제 강점기 때 쓰여진 시들의 나비도 그렇고 해방 이후 전후에 쓰여진 나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어떤 뚜렷하게 특성들을 나열 못하고 시인별로 정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워낙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고 해방기 때 쓰여진 나비 이미지도 반드시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주용 시인의 이 일제 때 쓰여진 나비도 있지만 1950년 6월 달에 쓰여진, 그러니까 전쟁 나기 직전에 쓰여진 나비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정주영 전집에서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같은 작품인 줄 알고 그냥 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950년대 쓰여진 정주영의 나비도 뭐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하지 않고 상당히 몽환적이고 시적 여운을 충분히 살려주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는 나비고 반면에 1941년에 같은 정주영이 나비를 쓰면서 같은 지면에 발표했던 호랑나비라는 작품 역시도 그렇게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는 않아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비의 성격을 시대별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시인별의 어떤 특징이 있고 시대적으로 이제 전후시 같은 경우는 현실을 좀 의식한 그 측면이 있지 않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근현대 시에 나타난 나비 계보학적인 정리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을 해본 것이 나비라는 소재가 원래 고전문학 작품에서부터 자주 등장하는 소재고 그리고 동양 고전에서도 이 나비를 모티프로 한 글이라든지 시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고전이 현대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더니즘 측면에 있어서는 이 나비라는 모티프가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몇몇 연구자들이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리얼리즘이라든지 이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니힐리즘과 관련돼 가지고는 별로 언급한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은 그런 쪽으로도 좀 자료를 모아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단 극복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단 극복이라는 문제를 너무 감상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남북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감정적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문학 작품에서 반영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분단 자체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철저하게 파고들 때 그런 점에서 이제 태백산맥이라는 것이 높이 평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그런 극복의 노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큰 임팩트를 주기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라는 것은 암시와 상징을 동원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암시와 상징조차도 현실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고 쓰여질 때 보다 독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그 지역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아마도 선생님께서 더 좋은 말씀을 나중에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 장수익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요. 이데올로기와 체험적 현실을 넘어 였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김주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밭대학교 김주리입니다. 네, 저도 다행히 미리 발표문을 받고 토론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수익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빠르게 제가 써온 토론문 37페이지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방대한 소설들을 분단이라는 키워드로 의미매김하신 선생님의 논문 내용에 대해서 동의와 감탄을 보내는 한편으로 세부적으로 이제 세 가지 질문을 드리지만 사실은 거의 한 가지 질문에 가깝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시 전후 소설이라는 맥락하고 분단 소설이라는 맥락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논문에서는 전쟁과 분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분단 소설의 범주하에 넣어서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물론 한국 전쟁이 분단이라는 비극을 가져온 핵심 사실이라는 점에서 일견 전쟁과 분단을 동일시하는 것에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한편 생각해 보면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인식과 분단의 비극성에 대한 인식은 다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즉 남북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분단과 관련된다면 유년에 겪은 전쟁의 참상 같은 것은 전쟁과 관련된 것으로 그 의미나 층위가 좀 다른 게 아닐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으로 둘째로 저는 그래서일 것 같은데 이제 손창섭에 대한 언급이 전후 소설 가운데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대 소설사를 언급할 때 빠질 수 없는 작가인 손창섭에 대해서 논문에서는 그 사형기의 한 부분 정도만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전쟁 이전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이와 전쟁 이후의 조악한 일상성을 대변하는 이들 간의 대립에서 전자의 인물들이 패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경향으로 옮아간다 정도의 언급만을 하실 뿐이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손창섭 소설은 분단 소설로 다루지 않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결국 전쟁과 분단이 다른 키워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지요. 또한 손창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에 발표된 유맹이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제1조선인 사회 속에 남북한 이데올로기 대립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작품이 오히려 분단 소설의 문맥에서 다룰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로 이제 제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전쟁과 분단이 분단 소설이라는 호명하에 묶일 수 있는지 또는 없는지라는 질문에 답해 주신다면 논문에서 선생님께서 가치매김하시고자 하는 분단 소설의 의미와 범주를 보다 분명하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짧게 생각하기에 분단 소설이라고 하면 오히려 월남민, 그러니까 탈향 과 같은 그런 월남민 소설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이산 소설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소설이라든지 탈북 난민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나
재외 한인의 이주와 귀향 체험을 다루는 그런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관련한 그런 주제처럼 느껴지는데 이러한 측면을 거의 이제 배제하고 논의를 이어가신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리 선생님 질문이 저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쓰면서 제가 계속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전쟁 일반을 비판하는 거하고, 이제 또는 전쟁 일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분단이라는 남북한의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 소설들을 보고 이걸 분간을 해내야 할 텐데, 그 분간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분단 속에 저는 전쟁이, 특히 6.25라는 전쟁이 들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이제 그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주리 선생이 생각하는 그 층위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선명하게 구분한다면 오히려 우리 분단 소설의 특징을 이제 좀 흐려버리는 게 아닐까.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이 지금까지 논한 거에서 전쟁 일반을 비판하는 소설들을 이제 이거는 분단 소설보다는 좀 다른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문학사가 분단의 문제에 대해 대응해 온 그런 제일 중요한 과정을 좀 사상시켜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려했기 때문에 이제 전쟁 일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우리 분단 소설 속에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손창섭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죠. 이 논문은 사실 보면 분단 소설 가운데서 이 6.25라는 또 그 이후에 이데올로기 대립과 관계된 소설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손창섭이 분단 소설을 그러니까 쓰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뺀 게 아니고 저는 손창섭 소설이 그 1958년 정도 이후에는 물론 유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신의작이나 그 또 자기 그 다룬 장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낙서족을 이후 뭐 고전으로 해서는 이게 분단 문제보다는 초점이 딴 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의 작품들은 너무 제가 과소평가를 가질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작품이 제가 여기서 썼듯이 전쟁 이전의 일상성, 이건 좀 식물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의 조악한 일상성을 대표하는 동물형 인간인데 이 동물형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좁은 공간에서 괴롭힘을 끊임없이 당하다가 식물형 인간이 쫓겨나거나 뭐 하는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 정도 언급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유명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아마 거기에 아마 이게 또 한편으로는 김주리 선생이 이렇게 이제 질문한 이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요컨대 전쟁 이데올로기 대립을 이제 이 남한 내로 이렇게 좁혀서 보는 것 말고 좀 넓혀서 보는 것, 그 영향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들도 분단 소설에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제 뭐 완전히 공감하는 거고요. 다만 좀 변명 삼아서 말씀드리자면 이걸 쓰다가 보면 요 단계는 요런 작품만 다루면 되겠지 했는데 계속 딴 작품들이 나는 왜 안 다뤄주는 거야 하고 이제 계속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오늘 사회자가 자꾸 자르듯이 자꾸 자를 수밖에 이제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 있고요. 어떻든 마지막 이 사실 저도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
한 질문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김준선 보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한 질문이다라는 게 맞는데 분단 소설의 정의 또는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분단 소설은 뭐 소설론적으로 말하면 유형론이죠, 그죠? 유형론인데 유형론을 소재적인 측면에서 볼 거냐, 뭐 주제적인 측면에서 볼 거냐, 분단 소설과 관계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소재적인 측면보다는 주제, 그러니까 요컨대 뭐냐면 뭐 그 창학의 분단이라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느냐 이런 주제식들은 이런 사원이 아니고 분단으로 인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들의 치유 또는 뭐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소설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고통이 외부 디아스포라처럼 바깥에서 겪을 수도 있고 또는 내부에서 겪을 수도 있는데 어떻든 그러한 고통 또는 뭐 전쟁뿐 아니고 전쟁 이후에 뭐 이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남북한 접촉으로부터 생겨난 그런 고통들을 다룰 수도 있는데 어떻든 저는 그래서 그 물론 저 뒤로 가면 분단 극복을 위한 큰 주제를 향해서 모이겠지만 일단의 요건은 그 분단으로 인한 고통, 그 다음에 피해, 뭐 이런 것, 정신적 물질 피해 이런 것들을 다루고 그 해소책을 모색하는 소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이제 우리 작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윤석진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토론은 부경대의 김남석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요. 사실 잘 몰라서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발표하시는 도중에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분단과 텔레비전 드라마 역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이리스 잘 들었고요. 이번 질문이 저한테는 핵심 질문인데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의학은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의학 드라마라는 그 태제 때문에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의학의 전문성이 이 분단이라는 상황과 어떻게 들어가는가. 3번 질문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이 디아스포라적 존재로 나타나는 건데 이것이 과연 분단 상황을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인데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4번도 비슷한 질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번과 4번이 비슷한 질문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드라마에서 분단의 상황을 의학이라는 소재로 끌고 왔을 때 과연 이 텔레비전 드라마가 뭐 일반적인 문학하고 좀 다르겠지만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소위 말하는 매치업을 시킬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 성과가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이게 저한테 가장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요즘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보고 싶은데 그걸 못 봤거든요. 근데 그걸 빌려서 얘기하면 완벽한 초보 상태를 가지고 이거를 좀 완성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이 좀 되는 질문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할 때도 조금 미리 참고를 해서 언급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1번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첨부를 한다 그러면은 소설에서도 이제 그 답변 중에 그런 말씀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분단이 드라마에서는 이른바 70년대 반공 드라마였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70년대 대표적인 반공 드라마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나시찬 소리가 유명한 그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반공 드라마였는데 전쟁 상황을 다루고 있는. 그런데 이게 한국 전쟁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리메이크가 됩니다. 2010년도에 리메이크가 됐는데 그 당시에 KBS에서 전우를 다시 리메이크하고 MBC에서는 로드 넘버 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로드 넘버 원도 그렇고 전우 다시 리메이크된 전우도 그렇고 이때는 반공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제 반공 드라마가 아니라 전쟁 드라마로 넘어가게 되는데 반공 드라마하고 전쟁 드라마는 좀 구분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나 영화 쪽에서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시간상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 하나를 좀
더 덧붙여야 될 것 같고, 의학 드라마, 제가 이 닥터 일방인을 가지고 보면서 그러니까 의학 드라마의 장르 문법을 그대로 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학 드라마에서 분단 탈북민을 그냥 소재로 쓴 것인지 아니면은 이 남북 관계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의학 드라마를 빌려온 것인지 사실 전자에 좀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발표문 이 그 학술대의 주제와 연결시켜서 이 발표문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곤혹스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일반화의 오류 혹은 경광부회가 될 수 있는 발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김남석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결국 저는 발표문 준비하면서 의학 드라마가 상상하는 남북 분단 상황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거는 곧 그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도구 소재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까 거칠게 발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심장 수술, 그리고 남북 최고 지도자의 심장 수술이라고 하는 그 수술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이제 기본적인 에피소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의학 드라마가 흉부외과, 그 많은 어떤 전공 영역 중에서도 흉부외과라고 하는 상황 설정과 그리고 분단 상황이라는 것, 이 드라마 안에서 계속 어떤 그 대립 구도가 굉장히 선명한 이항 대립적 구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과 남한과 북한의 어떤 그 관계들을 좀 풀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토론문을 참고를 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다시 좀 고민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부분에서는 뭐 정말 제가 놀랬던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정 간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사실은 잘은 판단은 않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도입부 장면 보여드렸던 것하고 그리고 20년 뒤에 다시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건 자료 발표문에 좀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서 이 장석주 총리가 굉장히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공교롭게도 이 작년만 올해였죠. 영화 공작에서 이제 이런 이른바 총풍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이 드라마는 2014년도에 먼저 그걸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흥미롭게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긴 했는데, 제가 발표문에 풀어놓지 못하고 결론도 아니고 결론 들어가기 전에 짧게 그 내용 각주를 집어넣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매년 통일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인식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최근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통일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지기는 했으나 2014년 기준으로 친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저조했고, 특히나 미래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0대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 조사 결과는 좀 충격적이다 싶을 부분입니다. 20%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이미 분단은 고착됐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걸 합칠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이 드라마에서도 좀 노정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처한 곤혹스러움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발표문을 쓰면서 남한 북한이라고 써야 되는가? 남한과 북한이라고 써야 되는가? 아니면 대한민국과 북조선 인민공화국이라고 써야 하는가? 어떤 게 더 이게 지금 여기에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었고, 이거는 아마 정치학적인 부분에서 좀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고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과 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민족적인 그런 관점일 것 같고, 국명으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국가적인 어떤 이런 차원으로 다른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그게 아마 제가 고민해야 하는 분단 극복의 한 양상이고, 그리고 또 저는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드라마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6분의 그 발표자와 토론자분께 감사의 그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